전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로 손꼽히는 동인도 회사를 출범했으며 지난 2017년 세계에서 비즈니스를 하기 좋은 나라 순위 3위, 2018년에는 글로벌 혁신 지수에서 2위를 차지한 나라, 영어에 능통한 고학력 기술 인력이 많으며 유럽에서는 스타트업 허브 순위에서 4위에 올라있고 풍차와 튤립으로 유명한 유럽의 왕국이 있는데 바로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 왕국이라는 정식 명칭과 함께 지방 이름을 따 홀란드라고도 불리는 네덜란드는 놀랍게도 전체 국토의 약 4분의 1이 해수면보다 낮아 네덜란드라는 나라 이름도 낮은 땅이라는 뜻에서 유래됐습니다. 동쪽에는 독일과 남쪽에는 벨기에와 그리고 서쪽과 북쪽으로 북해와 접하고 있는 네덜란드는 라인강, 마스강, 발강 이렇게 세 개의 대표적인 하천 하류에 걸쳐져 있는 저지대로 국토의 대부분이 경지나 초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산림지대가 8%에 불과합니다. 수도는 그 유명한 암스테르담이고 네덜란드어를 사용하며 총 인구는 1700만 명이 조금 넘고 영토 면적은 우리나라의 절반도 안 되는 다소 작은 국가로 올해 7월 기준 피파 랭킹 14위의 축구 강국 중 하나입니다. 또한 네덜란드의 경우 특히 스타트업의 천국 혹은 창업의 천국으로 불릴 만큼 스타트업 생태계가 잘 조성되어 있는 나라로 매우 유명한데 여기에는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엑셀러레이터, 즉 창업 초기에 스타트업들이 빠르게 성장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경제적인 지원과 사업 전반의 멘토링 등 다양한 방면의 지원 프로그램이 뒷받침합니다. 그 예로 하이테크와 관련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참신하고 획기적인 아이디어만 가지고 창업을 해도 필립스, ASM 등 28개의 세계적인 기업들이 펀딩 등의 방식으로 아낌없이 지원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외에도 네덜란드 정부에서는 스타트업 육성 지원책의 일환으로 비영리 공공 민간 파트너십 플랫폼인 스타트업 델타가 운영되고 있죠. 스타트업 델타는 정부와 전문 연구기관 그리고 각 도시에 분산되어 있는 높은 기술력과 인력을 보유한 스타트업들을 하나로 이어주는 허브로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주요 업무와 비전을 서로 공유할 수 있게 하고 우버, 넷플릭스, 테슬라 등 글로벌 기업과도 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잠깐 살펴본 것처럼 네덜란드에서는 스타트업 허브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플랫폼인 스타트업 델타를 비롯해 정부 차원에서 스타트업 혁신 활동을 장려하는 세제 지원, 관련 분야 글로벌 우수 기업들과의 적극적인 협업 등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안성맞춤의 생태계를 잘 조성하고 있어 세계적인 스타트업 천국으로 손꼽히면서 전 세계 229개국에서 약 3천만 개에 해당하는 숙소 예약을 제공하는 부킹닷컴과 세계 온라인 단일 지불 플랫폼인 에드엔, 음식 배달을 서비스하는 플랫폼인 테이크어웨이닷컴 등의 다양한 유니콘 기업들을 육성해낸 네덜란드가 놀랍게도 한국의 창업 교육에도 상당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1967년생 네덜란드 출신으로 지난 2010년 10월부터 네덜란드의 총리직을 지내고 있는 마르크 류터 총리는 지난 2016년 9월에 취임 후 한국에 처음으로 방문한 바 있는데 그때 당시 마르크 류터 총리는 서울 도서관에서 한국 청년들과 다소 자유로운 대화의 자리를 마련해 청년들의 주요 관심사인 교육과 창업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했죠. 먼저 마르크 류터 네덜란드 총리는 교육과 관련해서 네덜란드의 교육 현장을 들여다보면 학생들이 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필기하며 듣기보다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서로서로 혹은 교육자에게 질문을 던지곤 한다 라고 언급하며 수동적인 교육이 아닌 능동적인 교육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마르크 류터 총리는 한국으로부터 네덜란드에 어떠한 것을 배워서 가져가고 싶은지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특히 한국의 게임 산업 분야는 네덜란드에서 꼭 배웠으면 하는 것인데 특히 한국의 미래 발전을 향한 피나는 노력 등 미래지향적인 모습과 기업가 정신을 배우고 싶다. 또한 한국은 창업 시장이 상당히 활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의 창업 교육 정책을 공유하고 싶다. 라고 언급하며 한국에서 배워 네덜란드로 가져가고 싶은 것을 꼽았죠. 이처럼 세계적인 스타트업 활성화의 국가 네덜란드에서도 한국의 우수성을 알아보고 극찬하면서 관련 정책이나 노하우 등을 공유해 자국의 상황에 알맞게 적용하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보여주고 있죠. 한편 네덜란드는 스타트업의 천국 외에도 세계적인 농업 강국으로 유명한데 농식품 수출액 면에서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나라가 바로 네덜란드일 정도로 농업 분야에서 알아주는 나라죠. 앞서 간략하게 소개한 것처럼 네덜란드는 1700만이 조금 넘는 인구의 나라 영토는 대한민국의 절반도 안 되는 작은 유럽 국가인데 광활한 영토를 가진 미국과는 완전히 다른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농식품 수출액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일단 여기에는 복합적인 요소들이 작용하고 있는데 먼저 네덜란드의 영토 자체는 작지만
농토 면적으로는 한국보다 더 넓을 뿐만 아니라 농가당 경지 면적이 대한민국의 무려 20배가 넘을 정도라고 합니다. 또한 세계 1위의 농업대학과 농업연구기관을 네덜란드에서 보유하고 있어 그만큼 농업과 관련된 기술 개발에 있어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에서도 농업인이라면 한 번쯤은 반드시 찾아보고 배워두면 많은 도움이 될 벤치마킹의 대상이 바로 네덜란드 농업인데, 이에 대해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의 강호진 농무관은 이렇게 설명하죠. 네덜란드가 현재의 글로벌 농업 강국이 될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는 바로 정부 정책의 경쟁력이다. 네덜란드의 농업 정책은 신중하게 결정되는데 일단 정해지고 나면 100년간 지속된다. 그만큼 네덜란드에서는 정권이 바뀌어도 기존 농업 정책의 큰 줄기인 핵심은 그대로 유지한다. 즉 네덜란드에서는 농업 분야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행함으로써 기술 개발에 소홀하지 않아 끊임없이 발전하게 되는 것인데, 바로 지난해 2019년에 앞으로 100년간 꾸준히 실행할 새로운 농업 정책을 발표해 화제를 모았는데, 이 정책의 논의는 2000년대에 들어 시작됐죠. 이렇게 오랫동안 논의하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면서 작년에 내놓은 네덜란드의 새로운 농업 정책은 바로 순환농업입니다. 강호진 농무관의 설명에 따르면 순환농업은 쉽게 말해 지속 가능성을 극대화시킨 농업 정책으로 농업 부산물을 다시 농업 생산에 투입하여 물질이 순환하도록 만들어 외부로부터의 유입을 최소화하는 농업이죠. 순환농업의 간단한 예를 들어보자면 작물을 재배할 때 농약을 줄이고 인공 비료 대신 퇴비를 사용하는데, 이러한 과정에 정밀 농업을 적용해 자원의 낭비를 최대한 줄여서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것을 들 수 있죠. 결국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생태계의 피해를 예방하면서 농민의 소득 또한 증대시키는 3대 목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이 순환농업이죠. 물론 한국의 농업 역시 글로벌 농업 강국인 미국이나 네덜란드로부터 농업 기술을 비롯해 많은 것들을 배우고 흡수해 우리나라 환경에 맞게 적용하면서 발전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이제는 그렇게 단순히 농업 강국들로부터 배우고 익히기만 하는 대한민국이 절대 아닙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한국의 스마트팜 기업인 이노그린을 들어보자면 국내 최대의 전시업체 메세이상과 철강 분야 중견업체인 황금ST, UST 등의 계열사를 둔 ES그룹의 김종현 회장은 주요 계열사와는 전혀 다른 분야인 농업에 뛰어들면서 이노그린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김 회장은 약 5년 전 출장으로 미국 뉴욕에 다녀왔는데, 뉴욕 거리의 건물 옥상에는 무농약 채소를 재배하는 작은 농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이를 보고 농업에서 가능성을 엿보며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죠. 이후 김 회장은 미국과 네덜란드 등 전 세계의 농업 강국들을 찾아가 농업과 관련된 최신 지식 및 기술들을 습득하는 데 집중했고, 마침내 지난 2019년 스마트팜 전문 기업인 이노그린을 설립해 수경 재배를 기반으로 생산성을 극대화시키며 농업 분야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현재는 농업에 화학, 생물학, 전기공학 등 다양한 분야를 접목시키며 농업 기술 개발에 매진하는 동시에 농업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제공하며 미래 농업 인력 양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뿐만 아니라 이러한 민간의 노력이 쌓인 덕분에 최근 한국 농업 분야에서도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K농법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지난 5월 아랍에미리트의 한 사막에서는 한국산 벼 품종인 아세미가 황금색으로 사막을 물들인 바 있고, 농업을 주요 산업 중 하나로 가진 세계에서 호주 다음으로 경작 가능 면적이 넓은 국가 카자흐스탄에서는 정보통신 기술을 적극 활용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없애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농식품의 생산성을 대폭 개선한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을 수입하는 등 한국 농업이 세계 무대에 진출했습니다. 다가오는 2021년이면 한국과 수교 60주년을 맞는 네덜란드는 한국과 인연이 깊은 국가 중 하나로 70년 전 한국에 큰 위기 상황을 가져왔던 6.25 전쟁에 참전했는데, 요한느 도너바르트 주한 네덜란드 대사에 의하면 네덜란드는 유엔군으로서는 가장 처음으로 유엔 회원국들에게 적극적으로 파병을 요청함과 추가되고 있는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또 한 번 한국의 삼성전자가 중국과 일본을 충격에 빠뜨리는 발표를 했는데요. 추천,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차이나 엑소더스가 더 본격화되는 것일까요? 중국 장쑤성 수저우 컴퓨터 공장에서 PC 생산을 중단하고 대규모 감원을 하겠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삼성은 수저우 공장에서의 PC 조립, 생산을 중단하고 R&D에만 힘을 쏟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서 작년 말 기준 1,700명의 인력 가운데 절반가량
천여 명의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삼성전자에게 수저우 공장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느냐 보면 2005년부터 중국에서 운영되기 시작한 이 삼성의 해외에 있는 유일한 컴퓨터 제조 공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한창 중국에서의 사업이 활발했던 201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직원 수가 5,000명 이상을 상회하였고 중국 외부로의 수출액이 5조 원을 돌파했었던 삼성에게 큰 수익을 안겨줬던 생산 공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전반적인 PC 산업이 내리막길을 걷고 글로벌 경기 침체, 중국 내에서의 입지 약화 등이 겹치면서 수출액이 2018년 기준 1조 2천억 정도로 감소한 상태입니다. 최근 중국 내에서 삼성전자의 행보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죠. 이 생산 라인, 공정의 재배치를 빠르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평택, 중국의 시안 공장 투자가 지금 예정대로 진행되어서 하반기부터 양산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고, 이 반도체 외 산업, 가령 스마트폰 산업의 경우에는 2018년 말 텐진 공장에 이어서 지난해 중국 내 마지막 스마트폰 생산 기지였던 이 광둥성의 후이저우 공장마저 가동 중단시킨 상태입니다. 이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PC 산업에서 중국 내 생산 라인을 폐쇄시키는 기본적인 이유는 수익성 감소죠. 이 삼성전자의 전자 제품들이 분명 중국 내에서 최근 몇 년간 특히 사드 사태를 기점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것이 사실이고, 이 중국 제조기업들의 기술력이 많이 올라오고 여기에 중국 자국 국민들의 애국 소비, 이 자국 기업들의 이러한 소비 성향이 겹치면서 실제로 삼성전자의 중국 내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1% 미만까지 내려간 상태죠. 이 PC 시장의 경우에도 화웨이, 델, 레노버 등의 기업에 밀려서 10위권도 간당간당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반도체 외에 다른 전자산업 분야에서 삼성전자가 굳이 중국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어졌으며, 중국을 대체해서 베트남, 인도로 공장을 이전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중국 대신 베트남이 차기 PC 생산 라인을 갖출 삼성의 공장 후보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요. 이렇게 삼성의 중국 철수 소식에 대해서 중국 현지에서는 매우 우려 섞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초토화가 한 번 더 발생할 것 같다. 중국 언론들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언론 기사들을 연이어 내보내고 있으며, 작년에 삼성전자가 후이저우 공장을 폐쇄시켰을 때 인근 업체들의 60% 이상이 사업을 철수했었고, 연관된 공장 100여 곳이 생산을 중단하는 등의 이 연관된 다른 중국 현지 기업들의 경제적인 타격이 어마어마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동일한 규모의 경제적인 충격이 발생할 것으로 현지에서는 이미 걱정을 하고 있고요. 해외 제조 기업들, 특히 미국의 동맹 국가인 한국 기업들의 입장에서 앞으로 중국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지금 세계는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는 구도, 미국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국가들의 연합, 이 중국을 대항하는 경제연합 EPN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국도 이러한 미국 중심의 중국을 배척하는 양상이 단기간에 끝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중국 내수에 힘을 기르는 쪽으로 산업 구조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시진핑 주석 주도의 중국판 뉴딜, 그 핵심도 그러한 부분이었고요. 이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들의 연대에 대비해서 중국 제조업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의 입지는 감소할지언정 중국 내수 시장만큼은 확실히 확보하고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도와주겠다는 것이에요. 결국 해외 기업들은 중국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기가 앞으로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익성도 낮아지고 있는데 앞으로 중국 정부는 중국 기업들을 더 밀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중국 내에서 인건비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결국 해외 기업들이 중국의 생산 라인을 남겨둘 이유가 없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선진국가가 만약 미국의 편에 가담을 하게 되고 중국에 정말 고립되는 구도가 나온다면, 과연 이러한 많은 제조 기업들 입장에서 이 중국이라는 고립된 국가에서의 사업, 매출이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중국 사업 축소가 당연한 그림인 것이죠. 오히려 향후 미국 중심의 경제연합에서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할 것은 중국이 아니라 인도 시장이에요. 인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노력이 오히려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인도 내에서 이 중국에 대한 반감, 반중 감정이 격화된 지금이 인도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영향력을 강화시킬 적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오히려 한국이 미국 주도의 연합 EPN에 일찍 참여해서 인도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라고 몇몇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30일 삼성전자의 2분기 컨퍼런스 콜이 있었죠. 당시 삼성은 실적 발표와 동시에 몇 가지 쟁점에 대한 답변을 했는데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 5나노 파운드리에서의 수율 감소 문제, 그것은 해결이 되어가고 있으며 특별한 문제가 없다. 그리고 고성능 포토 레지스트를 직접 개발하겠다. EUV 노광 장비를 활용한 D램 생산 일정을 설명하면서 해당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EUV 장비는 차기 미세 공정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기존의 DUV 장비에 비해서 보다 낮은 파장 영역대를 사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 장비에 비해서 보다 세밀한 회로 형성이 가능해 7나노 미만 초미세 공정에서 EUV 장비는 필수적인 파트입니다. 이 DUV 장비로 물론 멀티 패터닝 기술을 활용해서 이 7나노 제품까지는 일정 수율, 단가 등을 포기하면서 생산을 할 수가 있지만 향후 5나노, 4나노, 3나노 이런 초미세 공정에서는 EUV 장비가 필수적이에요. 해당 장비는 네덜란드 ASML에서 독점 생산하고 공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파운드리 업체 SMIC 역시 이 ASML로부터 EUV 장비를 받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지만 미국 정부의 반대로 장비 구입을 하지 못하는 상태죠. 결국 상황이 급한 중국이 화웨이를 주도로 직접 반도체 리소그래피 장비를 개발할 수도 있다는 현지 언론들의 보도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EUV 장비를 활용한 노광 공정, 거기에 이용되는 포토 레지스트는 사실상 전량 일본에서 들여오고 있었죠. 이 시네트와 JSR, TOK 등의 일본 기업들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았어요. 일본이 수출 규제를 단행한 이후에 이 JSR이 네덜란드에 보유하고 있는 합작 법인 네덜란드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우회적으로 들여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미국의 듀폰이 국내에 포토 레지스트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제품 수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직접 삼성이 공식 석상에서 EUV를 통한 D램 생산, 고성능 포토 레지스트 개발을 언급하자 많은 관심이 생긴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삼성 측이 추후에 답변한 내용에 따르면 독자적으로 개발하겠다는 것은 아니었고 협력사와 긴밀하게 협의하겠다는 의미로 설명을 했어요. 이 삼성전자는 미국의 인프리아에 투자를 하고 있죠. 미국의 스타트업 기업인 인프리아는 이 무기, 이놀거닉 포토 레지스트 개발을 하고 있는 업체예요. 일본 기업들이 사용하는 유기 포토 레지스트에 비해서 보다 그 성능이 뛰어날 것으로 많은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속 물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유기화합물보다 빛을 받아들이는 흡수율이 4배 이상 높고 이 에칭 과정에서의 선택성이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존의 올거닉 PR의 단점으로 꼽히는 회로 선폭의 불균일성이나 에칭 과정에서의 선택성이 낮은 문제